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경이 있나요? 어떤 마음의 창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살면서 겪게 되는 경험 그리고 생각에 빗대어서 이 세상과 타인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해와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점점 더 가득 차기가 쉬운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최인철 작가님의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편협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의 한계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마음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편협한 프레임, 그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겸손을 토대로 해서만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진짜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 삶,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도와주는 최상의 프레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책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나는 40이 되어서도 나 자신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40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상해질 줄 알았습니다. 40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절로 인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관대해지고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40을 먹고 나서도 나는 그때처럼 여전히 싱거운 농담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무시당하면 발끈하는 옛 성품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이상과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내리게 된 처방은 나 자신이 이전보다 지혜로워졌다고 느끼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그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분명히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젊은 날의 나보다는 분명히 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살아온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온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 덕분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딱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세상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 절대 겸손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이 세상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서 최상의 창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삶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그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입니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죠. 프레임이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에서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에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전부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역시도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합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합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재밌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는데요. 그러나 핑크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 밖에는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핑크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서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요? 아니죠.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신에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핑크대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핑크 안경을 낀 핑크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헤르만 헤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았습니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도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게 만드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뭘 등과 같은 생각은 하위 수준 프레임의 전형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 어떻게를 묻는다는 점입니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습니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들을 좇느라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맙니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no보다는 yes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yes보다는 no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는 행동은 여러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고 있다 라고 글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라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본다면 철수는 로맨틱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구약 성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는 12명의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미 거기에 정착한 이민족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는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민족들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강조하면서 그곳으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결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입니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입니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도해서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합니다. 휴, 다행이다, 안 하길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입니다.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어설프게 나섰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마음의 CCTV 조명효과 1992년 동명의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미녀와 뱀파이어를 보면 금발의 미녀 버피가 외파리 뱀파이어 아밀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구나. 배드 헤어 데이라는 말은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재수없는 날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버피의 대사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에 쓰이기보다는 남들 눈에는 괜찮게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만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때 더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아침에 샴푸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비누로 머리를 감고 출근한 날. 주위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배드 헤어 데이라면서 불평하며 다닙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비누로 감았는지, 심지어는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샴푸 대신 비누로 감은 머리가 금방 눈에 띌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 머리 문제에만 국한될까요? 출근할 때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오늘은 또 뭐 입고 나가지입니다. 옷장 안에는 옷들로 꽉 차 있지만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연이어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에 새 옷을 또 사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아침이면 또다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조명효과라는 심리현상에서 비롯되는데요. 연극 무대에선 주인공의 머리 위에는 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집니다. 주인공 머리 위로 동그랗게 비춰지는 조명은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고 관객들은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과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에게는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스타일 외모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도 스타들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게 됩니다. 가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지? 라거나 이 신발과 이 옷은 어울리지 않아 라면서 걱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걱정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양말의 디자인이나 구두 앞코의 각도 정도라면 그 근심은 전적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건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제는 그 CCTV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네가 사는 이유. 누군가에게 본인이 외향적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빈번히 나오는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수다쟁이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신 있게 하나의 답을 내놓는데요. 그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 같은 내적인 요소들로 설명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인들로 설명합니다.
네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였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나는 어쩌다 보니 상황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왔을 뿐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식의 판단은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독재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이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정권처럼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고 이 몰입 상태가 행복과 성취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야말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의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남들과 자기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은 행복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서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가장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을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지는데요.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내 친구네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드는데요. 전력을 다해서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요?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해서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쁜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의 수녀들 중에서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군가가 이런 체념적인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전염성의 위력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이런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아니라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그런 마음가짐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내용에서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프레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레임을 단순히 마음가짐, 마음먹기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 최상의 프레임이 우리에게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 과정, 즉 계속되는 반복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듭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각과 오류, 편협한 시선,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 이 모든 것들이 프레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도 해주고 또 저의 지난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만들어준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와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주옥 같은 조언들을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 또 찾아뵐게요. 모두 달콤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